예, 안녕하세요. 오늘 국세통 로컬 지역의 시대 책이에요. 이 책의 좋은 장점은 이제 분량이 얼마 안 된다는 거. 예, 얼마 안 되죠. 그냥 뭐 밥 먹고 이렇게 반나절 짜기 좀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 읽고 내용들을 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마침 주중에 홍성의 홍동마을을 갔다 왔는데 그 마을이 이런 마을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갔다 온 그 홍동마을, 홍성의 홍동마을과 이 로컬 지향 시대의 롤모델이 너무 잘 맞아갖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롤모델이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반면에 저희가 있는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마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제 특성이 좀 있는데 한번 여기 나온 이슈들을 함께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에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일본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그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고 한 지난 8년 전에 그 일본의 그 대지진 사건 이후로 자꾸 사회 사람들이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에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뭐 심플 라이프. 심플 라이프 유행이신 거 아시죠? 미니멀 라이프. 그 지진이 잤는데 가장 슬픈 경우가 뭐냐면 지진이 났어요. 일본에서 지진이 났어요. 자기가 산 물건에 깔려서 탈출 못해서 죽는 경우입니다. 이게 왜 슬프냐? 저 물건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해서 산 건데 그 물건이 나를 죽이게 되는 원인이 됐다. 그래서 유행이 뭐냐면 자꾸 지진도 나고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물건 이런 거 쌓아놓지 말고 미니멀 라이프라고 아주 간소하게 한번 살자 뭐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도 유행이고 슬로우 라이프. 그 다음에 그동안에 계속 일본이 경제 발전을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 일본이 20년을 겪고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과연 그렇게 해서 돈 벌어봐야 뭐 소용이 있냐. 그리고 그 최적의 그 최고의 그 성과를 낸다 한들 그것이 과연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면서 우리 지역 커뮤니티 연대 이런 말들이 되게 중요하게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냥 지방에 묻혀갖고 잘 알려지지 않는데 이제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촌에서도 이런 것이 잘 연대된 조직들을 금방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도 쉬워져서 소셜 미디어 확산 이러면서 이제 지방에 대한 가치가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014년 15년도에 일본의 창생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도 자꾸 인구가 좀 주는 그 문제들이 있는데 장기적 비전으로 2060년까지 일본 인구가 계속 1억 명은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 한 1.5%에서 2%를 유지하자. 되게 낮은 수준이지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하자라는 게 좀 비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나타나 있는 핵심 과제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방에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고용 창출이 돼야 된다. 귀농귀촌 하다 보면 귀농귀촌 가도 일할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땅을 특별히 있지 않는 한 일할 곳이었는데 지방에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슈고요. 그걸로 말미암아 인구가 수도 유입이 돼야 되겠다. 유입이 돼서 그냥 유입되면 그냥 빠져나가니까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잘 갖춰야겠다. 그 홍동마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홍동마을에서 그 한 간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로 가장 핵심 초점 맞췄던 거가 뭐냐면 그 마을에서 교육과 육아래요. 교육과 육아. 교육과 육아라는 시스템이 잘 되니까 그 젊은 출산을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친구들이 이제 육아를 기반으로 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니까 걔들이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 초등학교에 관련된 커뮤니티가 또 만들어지고 그래갖고 지금 홍동마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니면 출산한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들, 귀농귀촌자들이 어디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지만 가장 육아를 잘하기 좋은 마을. 그래서 그렇게 갖고 귀농귀촌자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싱글한 맘을 위한 그런 귀농귀촌자.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면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싱글맘이 애 키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뭐 왜 이혼했냐 뭐 이런 걸 물어서는 좀 그렇지만
도시에서 싱글맘으로 자녀 키우려면 보통은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다녀오면 보통 퇴근하고 그 사이에 공백기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그런 사회적 욕구가 있는 걸 알고 한 귀농귀촌지에서는 싱글맘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다음에 그 자녀들을 잘 마을이 보호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춰놓은 그래서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육아를 잘할 수 있는 귀농귀촌지 이런 얘기들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있나? 예. 그냥 아이 키우죠. 예. 처음이죠. 예, 머리가 띵. 예. 좀 이따 그 뒤늦게나마 오실 그 한 선생님이 광양인데 한번 직접 물어봐야겠네. 그 지역이 진짜 그런가? 지역 간 차이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데 최근에 이제 로컬을 지향하는 젊은 사람들이 일본에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오히려 도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지방에서 하는데 어디 가나 빈 점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저는 가끔 이제 대구를 이렇게 왔다 갔다 가야 될 일인데 그러면 항상 지나야 될 도시가 그 의령, 합천, 고령 이렇게 거쳐서 가거든요. 그러면 의령 이럴 때 보면 빈 상점이 있는데 계속 뭐 몇 년째 빈 상점이에요. 빈 상점. 그런 데가 한두 개씩 있고. 근데 최근에 뭐 도시도 빈 상점이 계속 늘고 있고 학교 주변에 보면 여기 옛날에 중국집 있었는데 그 글쎄도 빈 상점으로 꽤 1년 넘게 많이 있죠. 그래서 빈 점포를 이용한 창업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인구가 절감되나 그 대형 할인마트나 편의점은 급속도로 늘죠. 제가 한 지표를 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대형 할인마트가 느니까 지역 상권을 살리자고 해서 한 달에 2번 쉬게 하고 옛날에 24시간 하는 할인마트도 있었어요. 진주도 있었나요? 24시간? 보통 진주는 11시간 이마트가 24시간 한 적 있었어요? 진주에서? 보통 홈플러스가 그랬었는데 홈플러도 지금은 법적 규제가 돼서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원래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전통시장을 살리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조금은 좋아졌는데 그거보다 더 좋아진 데가 있대요. 편의점. 원래 대형 할인마트랑 편의점은 다른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규제가 내려서 가장 수혜를 받은 지역이 편의점 마켓이라는 거예요. 편의점 마켓 시장. 그래서 재미난 통계에 의하면 2015년도에서 지금 2013년밖에 안 지났는데 3년 사이에 편의점이 더블이 늘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최저임금제가 시행돼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제 편의점 주인이다 그래서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문제가 시장 전반적인 그 수요자층은 오히려 약간 축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3년 사이에 편의점 사이 숫자가 너무 늘어났고 이 과잉 공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구 절감으로서 이런 데가 많이 느는데 줄어들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마을의 가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점포가 점점 줄어요. 네, 점포가 줄죠. 그래서 상점이라는 것이 잘하면 사람들이 만나는 커뮤니티 기능들을 하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지역 마을에 비어있는 상점을 이용해서 그 만남의 장 아지트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 그래서 오히려 은행을 리모델링해서 리노베이션 해갖고 카페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역 상권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쩌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지역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연대하는 장들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귀농귀촌을 하면 무조건 농업만 하라라고 하는데 한 마을이 크려면 농업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파는 장터도 있어야 되고 소위 말하는 식당, 카페, 술집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이 되는데 그냥 귀농귀촌하면 무조건 농사를 져야 된다. 조금 발달한 게 뭐냐면 그걸 가지고 가공하는 거, 그다음에 6차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을이 있어도 시골에도 카페가 필요하고 시골에도 책방이 필요하고 시골에도 뭐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터를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에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는 패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책에서는 느슨한 생태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느슨한 생태계. 그러니까 지역이 느슨하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난주에 갔었던 홍성의 홍동마을에 있는 한 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을에 보면 큰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있어. 여기는 뭐 커뮤니티 센터고 여기 도서관이고 학교고 막 여러 가지 그다음에 출판사고 막 있는데 이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저희는 느슨하게 연결돼 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을이 클 때 한 대만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을, 그러니까 한 면 단위 소지되는 마을에서 다양한 상점, 식당, 마트 이런 거가 서로 연대해서 한꺼번에 이것들을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홍성에 있는 홍동마을을 갔을 때도 점심 먹으러 식당을 갔었어요. 우리 단체로. 그랬더니 거기에는 그 지역의 로컬 푸드 식자재를 이용한 식당인데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 식당 가면 돼지고기는 어디산 뭐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돼지고기는 보통 뭐 국산, 뭐 쇠고기는 뭐 호주산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여기 뭐 무슨 나물은 무슨 뭐 김 뭐 영순집 뭐에서 재배한 거, 뭐뭐뭐는 누구네 집에서 재배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적시돼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지역과 연대돼서 식당, 지역에서 나오는 로컬 푸드 뭐 이런 것들 연대되고, 그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뭐 출판사,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이 연대됐을 때 참 좋더라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역 문제를 할 때 이거를 결국 소셜 비즈니스 창업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귀농귀촌자가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오히려 느슨하게 연계된 연대 조직을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산청에 귀농귀촌자가 받아들이면 항상 그 얘기 했거든요. 뭐냐, 귀농귀촌자가 오면 원주민들이 항상 이런 얘기해요. 원주민들이 농산물을 재배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가공하고 마케팅하고 그러면 마케팅을 좀 더 잘하시지 않으셨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은 우리는 전문가도 없고 뭐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또 서울에 전문가도 불러다 내고 막 이렇게 해서 또 돈은 여기서 지원비 나온 거가 상당수는 또 서울로 빠져나오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귀농귀촌장에서 서울에서 마케팅 하던 사람이 더 이상 이런 거 안 할래 하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있고 디자인 전문가도 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만 뭐가 문제였었냐? 그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지역에 그런 연결점들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연대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일본에는 그런 것이 곳곳에 성공한 스토리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옆에 계시는 한모모 매니저는 원래 글을 쓰던 글이고, 요즘에도 귀농귀촌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다 보니까 전직들이 다 있어요. 강의하셨던 선생님, 각종 모은 산업을 섭렵한 선생님, 예, 뭐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산업을 다 경험하신 선생님, 뭐 이렇게 경험들이 있으시죠. 따라서 이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일이 생긴다. 그래서 특별히 인터넷의 발달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 왜냐면 어느 마을에 누구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과거에는 그거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소셜 미디어로 말미암아 어디에 누구 살아요, 그 커뮤니티 빌드업하는 것이 너무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기 좋을 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도시에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 도시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 표를 보면 과거에는 그 일본이 되게 잘 살았을 때는 이런 표현이죠. 점점 고도 성장기에는 뭐 소비 패턴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중류 사회, 셀러리맨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일본이 안정화되면서 잃어버린 20년 동안 되게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비정규직도 늘고 정규직도 엄청나게 없어지고 막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낭비가 아니라 지역 사회를 이롭게 하는 소비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 사람과의 이렇게 자꾸 만남들을 중요시 여긴다든지, 그 다음에 서로 일과 생활을 균형을 찾는다든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과 생활을 균형 찾는. 요즘 유행어네 이게. 일과 생활을 균형 찾는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워라벨. 들어보셨죠? 워라벨. Working Life Balance. 워라벨. 그러니까 워라벨이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유행이라는 거죠.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일과 어차피 잘못하다 이렇게 확 지진나면 죽는데 뭐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생각들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는 그런 생각들이 보편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전지하점에서 재택근무가 더 유연하게 됐고요. 보람을 추구하면서 한 회사보다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되게 선호하게 되고 워라벨 아까 저기 워라벨 주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벤처 기업들 중에 이제 산산이라는 회사가 케이스가 나오는데 본사가 도쿄에 있어요, 수도에 있어요. 근데 한 2명 정도가 시골에 위성 사무실을 뒀어. 근데 왜 이렇게 놓냐? 이 사람 지방에 살고 싶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IT 회사가 벤처 기업 있어요. 아 근데 나는 애들도 있고 해서 우리 가족은 두 사람 다 우리 회사에 되는데 산청 가서 살고 싶어요. 그 니네 가 살아. 회의는 원격으로 하고 특히 IT나 디자인 쪽은 원격으로 일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물론 이제 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디자인이나 IT 쪽은 결과물을 이렇게 원격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 그래서 굳이 도시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중에 우리 한국에서는 어디 가서 그 IT나 디자이너 약간 프리랜서 성향이 강한 사람들면서도 전문가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하기 되게 좋아하죠. 거기 가서 사는 게 소원이잖아요. 어디예요? 맞출 수 있어요. 어디죠? 아니 거기. 아니 왜 그러세요? 저기 아시잖아요. 저기 물 건너서. 제주도. 그래서 실제 프리랜서나 IT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들이 제주도 이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격으로 일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놀다가 물론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도 생겼어요. 뭐 원주민과 그 갈등 문제도 있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땅값 뭐 이런 것도 많이 들고 생각보다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다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생겼지만 자연스럽게 특정 업종에 IT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굳이 도시에서 일을 안 하고도 빠져나간 사람들이 생각해 늘어나고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아예 본사를 시골에다 회사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플랫이즈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영상 회사인데 아예 촌에다가 회사를 졌는데 촌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갖고 그래서 회사를 차리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전통 가옥 한옥이 아니죠. 일본 한옥이라 했다. 일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멋있어. 거기서 이제 살면서 자연 환경.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오토바이 타고 그냥 출근하고. 그러니까 도쿄라는 데가 도시가 사람이 너무 빽빽하니까 출퇴근 너무 힘들잖아요. 아예 이렇게 서비스하는 사업자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람이 사람을 부른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일까를 연구하는 그 NPO, NGO 조직이죠.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워크인 레지던스 해갖고 해외 아티스트를 찾아와 머물 수 있도록 활동하는 지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디자인, 그 미디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을 지원해주겠다. 우리가 왜냐면 진주가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미디어나 전문가들이 여기서 잘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해갖고 이런 사람들이 잡고 있는 장들도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기업 지원. 미디어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 업체를 지원해준다. 기업 지원책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왕 지방에 와서 왜 살려고 하면 좀 폼나게 살고 싶으니까 전통 가옥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그쪽에서 살도록 도와준다든지 그래서 IT 연상군의 창업자를 모으고 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식자재도 팔아야 되고 레스토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입맞춤의 레스토랑이 아니라 서울이 아니죠. 도쿄니까. 일본에서 도심지에 살다 왔으니까 아주 좀 격품이 있는 레스토랑이 생기고 카페가 생기고 뭐 이런 일이니까 지역의 경쟁력이 이렇게 올라가더라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연대가 되려면 아무리 균형이 좀 좋습니다라고 해도 거기다 일자리나 이런 환경이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전혀 안 되더라.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연대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타겟을 어디다면 젊은 사람들이 연대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상점, 지역 특산물, 중소기업, 프리랜서들이 연대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그냥 균형이천했을 때 잘 정주자가 이제 살 집이잖아요. 살 집을 잘 만들어야든지 빈집을 이용해서 살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누구든지 전문가가 오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걸 기반으로 창업할 수 있는 밑바탕.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그렇게 차지하면 디자인이나 이런 쪽이 잘 맞을 수 있는 디자인, 공예, 예술 이쪽이 잘 맞겠죠. 전문가가 오셨어요 지금.
최고의 균형 유천지 광양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팀이 계시잖아요. 섬진강 천연한 섬진강 천여예요?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밖에 나오면 별로 안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자영업이 최근에 들어 달라졌어요. 옛날 자영업 하면 낡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낡지만 새로운 형의 자영업도 생겼어요. 그 라이프 스타일의 직업을 바꿨는데 전에는 이제 지역 기반의 목적 지원성 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지역으로 귀촌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프리랜서 조직의 활동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규모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디자이너가 귀촌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하냐? 한 반나절은 한 3분의 1은 텃밭을 갖고 아니면 수공예도 좀 해. 그리고 반나절은 뭐해? 디자인을 해. 그러면 도시에 있을 때 디자인 일을 많이 해 적게요? 훨씬 적게 하죠. 그래서 생존을 위한 일들을 지역 사람들과 같이 하고 좀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본연의 일, 디자인 일도 조금씩 하는, 양도 줄이는 이런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인터넷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떨어졌어도 그 작업할 걸 주고 받아서 작업해서 보내주고 그렇지만 서울에서 살 때보다는 열심히 안 하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살 때 생활비가 예를 들면 한 가구당 300만 원이 들었다 하면 이 지역에 와서는 그거보다 훨씬 적게 들이고 생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뭘 조금만 해도 된다? 일을 줄여도 된다. 일을 줄이는 대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이 됐던 아니 농업이 됐던 이런 것들을 겸비해서 하는 아니면 더 육아 우리 나는 진짜 아이들과 난 애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과 좀 더 잘 지내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환경들을 우리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창업이 줄지 않았어요.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종업원 기준으로 80%가 중소기업이고 그 업체 개수를 따면 99%가 중소기업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얼마 안 되는데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랑 다른 데이터가 있어요. 뭐냐면 새로 개업하고 폐업하는 비율이 되게 낮아요. 여기 숫자도 왔지만 4.6%, 폐업률 3.8%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다른 일반 선진국은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개업을 하고 말아먹고 개업을 말아먹고 빈도수가 꽤 높고 우리나라 되게 높은데 일본만 하더라도 그 빈도는 낮지만 한번 개업을 하면 오래 지속되는 비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건 있네요. 일본 같은 경우에. 따라서 일본의 특징을 하나 보니까 그냥 창업을 하다가도 상당수 많이 지역 산업과 연관된 걸 기반으로 창업한 비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뭐냐면 얼굴을 보이는 소비가 뜬다. 그러니까 뭐냐면 얼굴을 대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핫 이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 기반 서비스들, 그러니까 육아를 한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런 종류의 서비스들이라서 이런 쪽으로 관련된 자영업들은 괜찮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자영업들은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디 내가 스스로 그냥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이 아니라 자영업 자기고용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내가 식당을 했어요. 식당이지만 내가 스스로 종업원으로 날 고용한 거잖아요. 그것이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경영. 아예 혼자서 프리랜서지만 기업처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시골에서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전문 디자이너가 프리랜서지만 내가 1인 사업주가 돼서 전국 단위 일을 하거나 특히 지역에 있는 디자인 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이제 SNS가 발달을 해갖고 누가 SNS 활동을 누가 하고 있고 뭐 얘는 광양에 있으면 여기에 디자이너가 어디 살고 있고 어느 마을에 누가 살고 있고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면 SNS 좀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광양 살아. 페이북에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어. 뭐 하시고 뭐 잠깐 목공예를 하는지 뭐 자꾸 올려. 그럼 나는 가죽 공예를 해. 목공을 해. 그러면 못 쓰겠어요. 한번 보니까 나랑 산 넘어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에는 산 넘어 사람에 그 사람이 그걸 하는지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는 뭐 뻔하니까 궁금하다가 이렇게 메시지 한번 날려보면 나 이거 하다 몇 년 됐어요? 5년 됐어요? 전 3년 됐는데 이러면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대의 가능성이 과거보다 되게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황모 이런 분은 제가 보니까 뭐 연대를 하는데 하동에 계신 분과 연대에서 무슨 목공예도 하시고 가죽공예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안 왔으면 그분들이 웃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르죠? 네. 아 거기 계셨네요. 예. 따라서 소규모 자영업들이 있는데 이게 SNS 기반으로 서로 연결 포인트들이 잘 만들어져서 이제는 좀 느슨한 형태의 연대 구조를 만들기가 되게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의 대학원을 같이 다니는 게 되게 좋더라. 야, 창업대학원이네 이게 제가.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오사카 시립대학의 대학원에 창조도시 연구과라는 그런 대학원이 학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야간에 토요일 과정으로 하는 사회인 중심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이에요. 공무원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경영 있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다양해. 우리랑 똑같아. 그래서 주로 추측이 30대에서 50대 우리랑 똑같아. 30대 50대 모여갖고 주제는 지역경제 지역사회. 이게 말은 그렇지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뭐 해먹고 살까 그런 거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서 3, 4, 5 이렇게 팀 돼갖고 이 사업 도모했다가 말아먹고 이렇게 도모했다가 말아먹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연대가 돼갖고 그렇게 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창업대학원의 주간 타겟이 30에서 50대 다양한 인력 구성인데 이 사람들이 굳이 창업을 하던 창업이 아니던 서로 연대 구조를 해서 일을 저지르고 말아먹고 이런 시도들을 해보는 것. 어쨌든 창업대학원 작년에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연대 갖고 막 일을 사고 쳐갖고 저거 했잖아요. 우리 NRCT 해갖고 유등치대 때 한복 빌려주기 프로젝트 했었잖아요. 뭐 이런 스타일의 프로젝트 일들을 일본에서도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험해봤으니까 그게 더 발전을 해갖고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좋은 경험으로 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 스스로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농민으로 산다는 거가 그냥 그러니까 옛날 같처럼 유연 형태의 노동 방식을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직업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현대에서 그냥 자기가 직업이 있어요. 근데 직업을 열심히 너무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직업의 일을 하고 근데 도시에 살면 태어나서가 아니지.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올 때까지 주말 필요 없이 무조건 올인해야 돼 일에. 올을 안 하면 왜냐면 도시에서 버텨낼 수가 없어요. 치열한 경제. 근데 커뮤니티 지역에서는 뭐냐면 자기 직업이 있으라 이거예요. 직업이 뭐가 됐던 직업인데 그를 열심히 하지만 직업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분야의 다른 활동도 좀 하고 뭐 이장이 아니면 내가 누구 도와주기 뭐 이런 일들 그다음에 그러면서 커뮤니티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다른 옆집에 할머니를 도와준다든지 애들을 교육을 봐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기회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육아를 같이 한다든지 있잖아요. 뭐 지역에 있으니까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이 됐어요. 그럼 애들 과목을 봐줘야 되는데 내가 저 과목들 중에는 한 과목 정도는 내가 좀 어떻게 봐줄 수 있겠는데 저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역사는 잘 봐줄 수 있겠는데 내가 너무 역사를 좋아했고 역사책 많이 봤다 이거죠. 근데 수학은 안 되겠더라. 근데 저기 옆에 보니까 옛날에 수학 선생님 하다가 아니면 수학 학원 선생님 하다가 휴촌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더 이상 학원 안 해. 그럼 저 선생님이 수학을 봐주고 또 여기 앞집 누구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청년 때 지금은 아니지만 뭐 한 5년간 미국에서 살아왔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영어 강사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낫겠다는 그분이 또 이렇게 영어를 봐주고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같이 책임져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드는 생활비가 줄고 그게 이제 홍성에 홍동마을에도 많은 게 그러면서 이제 그걸 지역화폐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가르칠 때 지역화폐 이렇게 얼마 주고 그걸 가지고 물건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역의 연대 의식도 깊어지고 생활비도 줄이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 돼서 또 다른 수입원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최근에 들어서는 한 사람이 한 직업만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한 사람이 멀티플하게 그러니까 물론 전문가는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 전문가는 서울 가라고 하고 도쿄 가라고 하고 커뮤니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죠. 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 정경님도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하루는 배를 따는 농부였다가 유통도 해야 되고 보니까 제 들리는 소문에는 뭐 창업 지원 프로그램 매니저도 지금 일을 하셔야 된다면서요. 그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터디 모임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막 하는 1인 다역의 그런 플랫폼들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취미반, 다양성. 근데 이거 기반은 IT 커뮤니티를 연대갖고 어디에 일이 있습니다라면 가서 일을 하고 빠지고 이런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의 본질이 이제 점점 다양성을 해서 다양한 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만남에 공존하는 체제가 말이 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이런 컨셉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귀농 귀촌하면 다 무조건 농사만 져라. 뭐 이런 거는 안 맞는 거. 그렇죠. 농사도 지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탈리아 토리노라는 지역도 인구 90만, 뭐 진주의 2배 정도 되는, 2배가 더 되는 거죠. 우리 37만.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4위 도시인데 여기가 피아트가 있었어요. 자동차. 근데 피아트가 아시다시피 클라이슬러에 합병이 됐잖아요. 그래서 본사가 딴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토리노라는 지역 자체가 확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대기업이 있다가 대기업이 이 지역 경제를 먹고 살렸어. 근데 이 대기업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가버리니까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우리 군산이 그렇잖아요. 군산이 GM이 있었다가 가니까 완전히 난리 났죠. 그래서 군산에 있는 팀들은 뭐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데모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라는 거죠. 네, 군산도 이사 가야 되겠다고요? 예. 계세요 여기? 예. 유벤투스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어떤 시도도 있냐면 더 이상 자동차 도시에서 좀 탈피하자. 그래서 피아트 공장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뭐냐면 종합 콤플렉스로 리노베이션 해갖고 거기에 상공 지원, 대학가에 대한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메어지고 거기에 특별히 이민자나 빈민층을 일할 수 있는 창업 프로그램, 사회적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한 62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막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진주에 사는 걸로 보면 소셜 프랜차이즈업 같은 거. 이 진주 지역이나 서부 경남 지역에 사회적 약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터반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막 갖고 그래갖고 100%는 아니지만 토리노 지역이 우리 피아트 공장이 이전해서 몰락하는 것을 이런 대안적인 프로그램으로 좀 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세월이 흘러도 이런 커뮤니티가 잘 발달돼서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은 오히려 큰 기업, 대기업이 아니라 이게 스몰 비즈니스. 근데 스몰 비즈니스나 이런 자영업은 혼자 있으면 되게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연대가 되는. 아니 스몰 비즈니스만 누가 그것을 사주고 돌려막기로 같이 이제 팔아주고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연대가 돼 있으면 경기도 들탈 수 있고 큰 대기업이 몰락해도 우리는 버틸 수 있더라라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교환의 관계, 상거래니까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공에서 정부에서 이걸 지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지역에서 상부상조 정신이 가득한 그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도시가 점점 진화를 해야 되는데 마을이 잘 되려면 결국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서로 사귀는 마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귐의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교류하고 서로 만나고 막 했는데 그게 경제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서로 관계가 있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뭘 살려도 대형마트 딴 집에 갔어. 뭘 물건 살려고 살려고 탁탁 샀더니 우리 옆집에 그 상점에서 이거 물건 파는데 이게 훨씬 싸지만 이 집 거 팔아줘야지. 그리고 안 사고 그냥 올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있잖아. 내가 저기서 봤더니 저쪽 대전 갔더니 거기에 뭐 대형 마트에 배가 있어. 살려고 딱 봤더니
눈에 자꾸 정모모 씨가 이렇게 눈에 막 아른아른해. 그럼 어떻게 했냐? 아유, 우리 여기서 사야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마을 커뮤니티에 그 사귐이 있을 때 그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제가 그 규모로 볼 때는 보니까 한 몇 단위 정도가 하나가 되는 게 딱 적절한 수. 왜냐면 군만 되더라도 이게 왜 떴을까요? 예. 취소인데 화면이 여기 맞죠? 오늘 이거 아니구나. 잠시만요. 이런 일도 있어요. 취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들 다 녹화되는 게라. 따라서 과거에는 이제 분업 시스템이 발달됐고 철저히 이제 대량 생산체는 분업이 잘 발달되고 산업이 집적화되면 도시가 집중되고 사람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노동자가 몰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일을 분업해서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한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할 때는 그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노동자들이 오게 하고 노동자가 올 때 일을 나눠주고 이렇게 분업 시스템을 했던 방식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뭐냐면 이러다가 점점 뭐 물건 팔면 언젠가는 수요가 있다가 수요가 포화가 되게 되면 이게 더 이상 팔릴 곳이 없으니까 사람을 줄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제 현재에서는 많이 만들니까 싸게 만들어서 그 규모의 경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연결의 경제. 그러니까 연결의 경제학이라는 말이 뭐냐면 네트워크 경제학 뭐냐면 내가 저 사람과 나랑 연대 관계이기 때문에 저 사람 물건을 사주는 거. 이 사람이 나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물건을 사주는 거.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잘 사줘야 결국 내 물건도 사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협력의 네트워크의 진화를 할 때 우리가 굳이 저기서 사야 더 싸게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경제 시스템이 아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고도 성장할 때는 대량 생산 체제로 이렇게 사는 것이 활성화됐는데 지금까지 시장이 점점 줄어드는 시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 사업자들이 서로 연계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것을 잘 축적된 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표현한다.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사회적인 일반 사회에 그게 자본이 있는 건 자본금하면 경제적 자본금인데 사회적 자본금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홍성에 홍덕마을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출판사도 있고 다 연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하면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제가 귀농귀촌 할 때 일단 거기서 안착하면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더 육아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데 가면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다 자기가 개척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얘가 좋으니까 여기는 사회적 자본이 충만하다. 좀 제가 예를 들면 이 지역에 귀농귀촌 할 때도 그렇게 협력 네트워크가 잘 거쳐진 지역에 귀농귀촌하기를 원하겠지 그런 것이 없는 지역에는 귀농귀촌하는 것이 걸림돌이 될 거다. 이것을 소셜 캐피탈이라고 얘기하더라 이죠. 그러면 그 나름대로 지역의 커뮤니티가 더 이제 경제성이나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최근에서는 그 IT 기술을 기반으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거 기반으로 그 장인 기술이 접목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량 생산 측정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역 기반에 연계된 장인들을 키워나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사실 얼굴 보이는 범위 내에서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사실 함께 연구하고 이런 책임. 선생님들 그 모임 자주 얼마에 한 번씩 보세요? 그 지리산 그 멤버들 얼마에 한 번씩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럼 같이 연구하는 거네, 공부도 하고. 공부하는. 그 기술도 같이 배우고. 재봉틀 교실이라는. 하고 배우고. 그러면 그거에 오래되면 기술이 늘겠네요. 네. 동아리 형태가.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연구라. 새로운 패턴도 연구하고 패턴 사다가 요즘 디자인 감각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뭐 끼빨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옛날엔 지금 이전 디자인 안 쓴대요. 디자인 같이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같이 하면 안목이 높아지고
잘 끝 마무리가 안 좋아. 그러면 그거 이렇게 돌려치기로 이렇게 하면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스킬이 늘잖아요. 그러면 스킬이 올라가고 공동연구 이런 패턴들의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역 커뮤니티가 잘 되는 지역은 이렇게 서로 만남의 네트워크 만드는 데서 장인도 더 많이 나오고 공동 연구도 이루어지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협업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과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 도시에 있다가 공장을 지방으로 자꾸 옮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땅값이 올라서 그래요. 땅값이 올라서 지방에 보냈죠. 그러면 싼 부지에 여천 이런데 광양 이런 데다 대단히 보냈죠. 거기 보낸 이유는 뭐냐면 땅값이 그때 엄청 싸기 때문에 대단히 특혜주고 보낸 거예요. 보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근무하려고 사람들이 이주를 한 거죠. 대기업에서 뽑는다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자 이제 광양도 잘 살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창원도 잘 살게 되고 잘 살게 되고 그러면 뭐가 올라가요? 땅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요. 그러면 경영주 입장에서는 이게 경쟁하다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무슨 결정을 내리죠? 해외 이전. 해외 이전을 해요. 해외 이전을 하는 순간 갑자기 그 지역 경제는 망가져요. 근데 이거는 한국만 겪었던 사안이 아니라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계속 그 지향에 뭐 디트로이트 뭐 이런 데서 막 그 공장 있다가 나중에 미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막 하니까 결정되는 게 이 공장을 아시아로 이전. 처음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좋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그 살던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버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점점 빈곤층이 많아져. 빈곤층이 많아지니까 결국 내가 만든 물건을 못 사.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더라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일본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80년대는 동아시아, 한국, 인도차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90년대 들어서 중국 진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산업의 공동화. 그래서 일본에 몰락하는 주된 이유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다시 공장을 불러들이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산업 공동화는 뭐냐면 지역과 기업의 소위 말하는 이익이 일치할 때 발생을 하죠. 이걸 막는 길은 뭐냐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사적 경제적 이익과 지역의 사회적 이익을 잘 함께 설계를 했을 때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의 기업이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팩처링 미니엄이라고 해서 국가 단위나 지역 단위의 이 기업들이 이 기업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기능보다 훨씬 기업의 입장에서 이득이 되고 지역의 입장에서도 이득이 돼야 된다라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저 뒤에 좀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는 참 되게 좀 시사점이 많아요. 제발 대기업 유치만 목매지 말라. 이런 경우 있거든요. 우리 도지사나 이제 새로운 시장이 되면 그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제가 필히 대기업에 무슨 공장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용 창출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물론 대기업 유치를 하면 고용 유발 효과가 크죠. 근데 이게 이 대기업이 천년만년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상황에 따라 이 사람들처럼 기업은 실릴 추구하기 때문에 뭐 해외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막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기업 유치만 잘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공장이 되게 폐쇄적인 공장인데 이거를 이전하고 이래서 남은 공장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폐쇄적인 공장을 남들이 잘 들어볼 수 있는 공장을 오히려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 제조업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3M 운동해갖고 무조건 공장에 작은 박물관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제조 공장은 이 지역에서 60년 됐어. 그러면 작은 뮤지엄에 뭐 놓으면 돼요? 뭐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 회사의 첫 번째 만들었던 제품, 설비, 역사, 그때 있었던 뭐 월급 봉투 이런 히스토리가 다
있으면 좋겠죠. 60년간 히스토리. 그 작은 박물관 이런 것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장인들이 일하는 걸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매니팩처링 숍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와서 그 작은 물건 살 수도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일본에는 전통적인 제조업도 반드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정통 공예가 중소기업, 중소기업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6차 하는데 보면은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제가 전에 봤을 때 무슨 그 녹차집도 그렇고 그 만드는 과정들을 코스로서 다 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수 많은 6차나 이런 데는 뭐 햇섭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외부인들이 볼 수가 없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물론 가서 체험은 해. 체험을 하는데 제조하거나 만드는 데 이런 데는 잘 보게 막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거조차도 이제 관광 자원화 해갖고 만드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관광전을 개발해서 전통 공예와 중소기업에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해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를테면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수직적 네트워크는 대기업이 있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진주를 따지면 카이가 있고 카이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는 뭐냐면 한 디자인 회사가 있었고 내가 이 디자인 회사에서 큰 제품을 수주해 와서 여기에 함께 수치가공, 금속, 자수, 봉제, 염색 네트워크가 하나 있어 이분들이 한꺼번에 공동의 브랜드를 만들어. 그런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실크 같은 게 되게 유명했는데 지금은 뭐 되게 힘들었지만 이 실크를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 패션 이런 걸 다 연대해서 하나의 소위 말하는 수평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는데 보니까 지금은 진주에서는 그거는 다 사라졌죠. 패션 디자인. 진주가 보니까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여기 기생 문화 이런 까지 다 연대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더라.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는 그런 잘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는 그러면서 사람을 육성하고 이제 교육이죠. 그걸 기반으로 관광,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디자인해갖고 수요를 만든 도시를 하자. 이게 도시가 한 제조업이 들어오면 그 제조업의 인재 양성과 그거에 대한 관련된 관광, 디자인을 섞어서 디자인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려면 마을에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 감각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 책에 참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 이마바리 타워. 이마바리 타월이 고급 타월이에요. 옛날부터 타월을 많이 만들던 마을인데 품질은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외부 디자이너가 더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주 고급 브랜드로 브랜딩을 했어요. 이름이나 네임이나 디자인도 바꾸고. 그래서 지역 특산물로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해외 수출도 하고 특산품으로. 여기 와서 이거는 수건 사야 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전문가가 장인들이 막 들어가고 타월도 내가 잘 모르는데 수제로 하는지 뭐 전문가가 필요한가 봐요. 전문가가 하면 그러니까 장인이 생기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장인의 그걸 도제로 받겠다는 사람들도 생기는 체제를 만들어내고요. 그릇, 도자기죠. 식기원료 아사미야키라는 회사는 현대적 관계의 심플한 도자기를 잘 만드는데 이러면서 점점 여기에다 관광 상품을 들어갔어요. 실제 도자기를 굽는 가마 보고 싶잖아요. 그걸 투어하는 코스를 만들고 우리 이천에 가면 도자기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 있나? 모르겠네. 다 있는데 다 있어요? 하는데 별로가 있는데 별로다. 다 있는데 별로다. 그 말씀인가요? 예. 가마 투어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화랑을 만들고 화랑을 겸비한 공방도 있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디자이너들이 있어 디자인의 수도 높고 과거에는 그 지역이 하사미야키라는 데서 도자기를 만들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들 도매상에 이렇게 납품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더 이상 납품 안 하고 소매상에 현재는 소매상에 일부 주든가 개인한테 소량 판매든가 아니면 화랑을 경험한 직접 판매 스타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으로 따지면 과거 이제 농산물을 다 개통출하라고 해서 한꺼번에 일괄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 양을 줄이고 여러 샵을 만들고 아니면 여기에 공동 판매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를 더 고급 품격으로 바꿔서 브랜딩화해서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는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에 같은 데 가보면 그 벼농사 지는데 거기에 보면 뭐 위에서 보면 큰 그림이 될 수 있던 그런 벼농사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제참. 예, 아정이 글자를 만들어. 글자를 만들었어요? 아, 못 봤는데? 아, 참 궁금해. 가봐야겠다. 문산에 그거 있어. 어디요? 문산 지나가면은 문산에도? 문산 이쪽에 아마 일본 갔다 와서 보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점점점은 이제는 도매상에 직접 납품하는 비율보다 이제 소매상에 납품하든가 아니면 개인이 소량 판매하든가 아니면 화랑 겸비하는 직접 판매로 점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대량 생산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조든 농업이든 대량 생산을 자꾸 하려고 했는데 대량 생산이 아니라 쉽게 소량 생산하고 소량 생산하는 대신 이거를 좀 더 고품격의 제품을 바꾸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량 생산이 이걸 백화점이나 전문점에 납품하는 게 목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소량으로 만들고 고가의 제품으로 소비자 직접 납품하고 그게 아니면 다양한 관광이나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체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쿠라 도자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회사 이름이 이신토엔인데 이게 나카오 지역의 수작업 백자 제작 업체예요. 얘는 일단 디자인 감각은 뛰어난 백자를 만드는데 과거에는 한 1000개 정도를 이렇게 주문 제작해갖고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도매상에 납품하는 스타일인데 그것을 제작 단위를 100개에서 200개로 확 낮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부인한테 제작 과정을 공개해갖고 누구든지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고 공방 갤러리 만들고 이걸 여행 코스로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OEM 방식으로 대형 업체에 납품하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다 지향하고 소규모로 제작해서 그걸 직접 판매하는 패턴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 여기 보면 그 오뚜기 저기 뭐냐 국수 그를 국수 동명식품이 그 오뚜기 국수 뭐냐 그게 국수를 뭐라고 하지 그거? 우리 그냥 일반 장투국수 할 때 그 면발을 뭐라고 하죠? 소면? 아 소면.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소면을 만들어요. 오뚜기 식품에 납품하는 소면을 이렇게 그 동명식품이 이제 전국 오뚜기 식품에 그 OEM 망추 생산하는 거에 전국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예요. 삼청이 꽤 큰 데겠죠. 가보니까 되게 초현대식으로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때 꽤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7, 8년 전 얘기인데 근데 100% 거기만 OEM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언젠간 자사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우리 유기농 밀로 만든 그 쌀을 만든 밀가루죠. 밀로 만든 그 유기농 그 소면을 제작하는 것들 그 저기 오뚜기 식품에 납품하지 않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막 시도를 한 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자사 브랜드를 만들고. 근데 그 브랜딩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OEM을 확 끊어버린 게 아니라 OEM 비율을 점점 줄이는 시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사 브랜드가 아직 경쟁력이 없는데 100% 이렇게 바꿔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OEM을 하는데 비중을 점점 줄이고 자사 브랜드의 역할들을 키워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만들면 잘 팔리는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브랜드와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능성 제품하고 그다음에 생산지를 100% 관광지로 바꾸는 시도. 그러니까 일본 가보면 우리가 6차 투어나 할 때 일본을 자주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지가 관광지랑 함께 돌아가는 시스템.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가 다 그 하나를 제작하고 그러니까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지는 이런 체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도자기 제작소가 있는데 너무 오래된 도자기 제작소는 쓸 수 없잖아요. 그럼 그건 그냥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거를 리노베이션 해갖고 레스토랑, 카페, 상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뭐 이런 소위 말하는 도자기 터였다. 여기에는 뭐 소위 말하는 불 떼는 데가 여기 있고 여기에는 이제 카페 자리고 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제가 전에 사천에 가보니까 정미소라는 카페 정미소가 있어요. 가보신 분 있어요? 저기 한번 가보세요. 사천에 카페 정미소라고 있어요. 그 옆에 또 맛있는 중국집이 있어요.
부자 손짜장이라고 중국집가 거기도 사람 되게 많은데 거기 뭐 카페 정미소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사천에서 3대째 정미소 하던 그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때는 옛날에 썼던 그 정미소 장비들이 소품으로 막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전시관 뭐 공연장 쌀 있어요. 그 옆에 있어요. 도서관 같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커피숍 있어요.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꽤 비싸요. 근데 사람이 많아. 관광 명소이기도 하자. 그 3대째 하던 그 정미소 그 3대째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그 카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원래 있었던 그 브랜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마을이 다 도자기만 만들자면 그 얘기는 더 달라지는 거죠. 한 마을이 다 도자기 만들 때 그 오래된 도자기 만들던 공장을 아주 리모델링해갖고 카페로 이렇게 바꾸고 한다면 되게 멋있잖아요. 또 그거 레스토랑으로 바꾸고 그럼 되게 멋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따라서 전통적인 지역 산업의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확보가 용이한 지역에서 하는 거, 직물, 목공예, 수공예 뭐 이런 것들, 화지. 그러니까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거 유형이 하나가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하죠. 광양은 뭐가 많이 나죠? 매실, 밤, 우나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겁니다. 진주는 뭐가 유명하죠? 문산배, 밤, 그리고 우찌됐던 비단 이런 것들이 잘 했었었는데 지금 뭐가 진주 잘 하시잖아요. 뭐가 아니요, 저도 그거 매번 했던 아까 무슨 이야기 했다시피 실컷 좀 유명하다는 말씀인데 너무 죽는 바람에 요즘 그게 없어요. 특색이 없다고 생각해요. 특색이 없죠. 예. 진주 지금은 유등축제나 이런 게 되게 숭고한 축제인데 거기 한복 입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정작 실크 관련 그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몰락해버렸죠. 경남각이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진주 산업 때, 그 전에는 농고 시절 있었잖아요. 옛날에 농고 시절 역사를 보니까 잠사학과가 있었더라고요. 잠사학과가 그거잖아요. 그 실크 그 뽑아내는 누에서 뽑아내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대로 이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죽어버리는. 그래서 원료 원자재 확보가 용이한 지역을 기반으로 뭘 한다든지 그게 유형이 두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큰 시장이 있어. 시장 인연에 있는 도시에서 그걸 한다든지. 예를 들면 완주에 보면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되게 유명하다고 막 유명이잖아요. 그래서 완주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잖아요. 투어 코스로 완주 많이 가는데 기본적으로 완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옆에 전주가 있어서 강력한 수요 계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진주로 따지면 옆에 하동이나 산청도 뭘 해볼 수 있는 기반은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입이 많은 도시가 하나 있잖아요. 진주. 진주가 인구가 뭐 그래도 하동보다는 많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함안, 뭐 의령, 뭐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옆에 무슨 도시가 있어요? 창원 있잖아요. 창원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집해야 된다. 그리고 근대화 과정에서 이식된 산업들, 예를 들면 철강, 조선, 중공업과 뭐 구두, 가구, 안경, 이거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업이 바뀌면서 있었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잘하게 됐던 업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게 뭐냐면 얘가 고배 얘기하는데 가죽 산업을 잘해야겠다. 그러면 이거를 사람을 키우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 보면 가죽 공예도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보면 수공예 하시는 분인데 거기는 반드시 인재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사람 키워내면서 산업을 육성하는. 그러니까 교육과 산업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성에 홍동면이 잘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1순위가 그 풀무학교를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교육 기능이 들어가서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 구조. 근데 그 사람이 지역 사업이랑 밀접한 연대돼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부 경남은 일단은 농업, 바이오 이런 산업들이 기본인데 점점 우리 대학도 그렇고 옆에 경상대도 마찬가지인데 그 농대에 대한 중요성이
구도가 점점 이렇게 사그라져서 학과 구조개혁 논의할 때 1순위로 얘기되는 데가 항상 뭐 농대 더 줄여야 되지 않냐, 일자리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베 가죽산업 같은 경우는 인재 육성과 아울러서 오래된 거를 리노베이션 해갖고 일단 가죽과 관련된 수많은 볼거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이 부쩍부쩍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베 장인대학을 만들어서 고베 장인대학에서는 가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복, 구두, 가구의 장인들을 만드는 그런 걸 하는데 그걸 고베시에서 펀딩을 해갖고 고베시랑 협력해서 장인 만드는 학교 같은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폐교된 학교,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그걸 뭘로 하냐면 이제 공방 교육장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지역에 무슨 초등학교나 이렇게 폐교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줄거나 폐교되는데 그것을 그냥 뭐 일반인한테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연계된 무언가 할 수 있는 터밭으로 이렇게 바꿔준 작업들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디자인할 때 그냥 지역 사람의 눈으로 뭐가 하면 좋겠다라고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관광객 입장에서 그걸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관광객이 왔다면 뭘 볼까? 되게 그래서 쓰이는 기법 중에 이제 커뮤니티 디자인 기반으로 관광마을을 구축하는 디자인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6차 산업 이런 걸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 와갖고 그 관광 코스를 돌게 되는데 딱 한 집만 6차하고 뭐 그래.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야 서로 협력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데 한 집만 하면 사실 돈을 쓰거나 볼 게 한계가 있거든요. 마을 자체가 한꺼번에 이걸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짜주는 것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외부인의 눈으로 잘하는 거가 좋은데 독일의 마이센 생산지 국격이기는 여기는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자기를 만들어요. 독일 도자기. 근데 여기는 국립 도자기 미술관이 있는데 2만 점이 있는데 그중에 3,000점 전시하는데 이게 원래 1916년도에 거기에 도자기 공장이 있었어요. 도자기 공장을 견본을 보이는 전시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걸 소위 말하는 박물관으로 바꾸는데 이 박물관 바꾼 지 얼마 안 돼. 2005년도에 박물관으로 바꿔서 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견학용 공간도 있고 카페, 레스토랑도 있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마이센 도시가 이렇게 큰 도시가 있는데 시민 한 2만 명이 하여튼 도자기와 관련된 일을 도자기 직접 생산하든 판매하든 그 기반으로 하는 카페 일을 하든 그 일들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그거 관련해서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걸로 설계를 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디자인할 때 생활인의 눈높이도 했지만 관광객들이 올 거라는 전제로 디자인을 같이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객을 아예 설계할 때 여행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도시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거주민의 입장에서 설계하는 거랑 플러스 외부인이 왔을 때를 같이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몇몇 지역이 옛날 도시를 그 벽화도 만들고 있고 외부인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생활이 안 돼. 외부의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그래서 서울에 서천 뭐 이런 데 가면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우리 못 살겠다 막 그러고 저기 부산에 보면은 거기 해돋이 마을 옆쪽에 보면 저기 사람들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와갖고 생활이 안 된대.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창밖에 누군가 보고 있어 나를. 속옷 차림을 앉아서 이제 더운데 이제 다 보고 있는데 밖에서 난 누군가 보고 있어. 당신 뭐 하냐고 그랬더니 관광객인데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만 설계가 됐냐? 외부인의 관점에만 설계가 돼 있고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설계는 안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외부인 관광객을 같이 겸비한 설계 디자인 그러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 공방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설계돼서 그러니까 외부인이 관광객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영역 내부인이 살 수 있는 영역들을 잘 설계가 돼서 거기에 주민도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도시 설계와 그 외부 관광객도 안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우리 진주가 이제 올 가을에 유등 축제를 하면 이번에는 저게 없어진다 그러죠? 입장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10중 8구는 이제 우리 저기 이제 망경동은 이제 생 난리가 되는 거죠. 이제
보름 동안은 꼼짝 못하는. 경원 씨 불편해지겠네. 집에 가기 힘들지. 집에를 못 가는. 생활이 안 되는. 그래서 어떨 때는 유등축제 한참 잘 되는 이제 진주 도심에 사는 분들은 어떤 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아 그러세요? 인간 저도 안 했어요. 알았어요. 이게 도시에 사는 원주민도 행복하고 관광객도 같이 살 수 있는 그 도시 설계가 그런 관점에서 돼 있지는 않아서 이런 것들을 잘 빌드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이제 막판에 왔네요. 그러려면 이제 소멸 가능성 높은 도시에서 이제 인기 도시로 바꿔야 되는데 작은 마을의 지역 산업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런 것들 잘 설계하면 살아있는 지방의 도시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꼭 과거에는 대기업이나 대형 쇼핑몰을 유치해야지만 좋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여기에 소셜 비즈니스를 막 더 넣어서 예를 들면 그 시내만의 서부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그 산업 유치와 인구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타겟이 뭐냐면 소셜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시내만의 현 서부는 귀농귀촌 다수 인구가 주는데 그 모토를 어떻게 바꿨냐면 일본에서 가장 아이를 키우기 좋은 마을 이게 표예요. 그래갖고 귀농귀촌에서 사람들 어떻게 교육 시스템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동 의료비 지원하고 의복비도 주고 심지어는 싱글맘이 안정적으로 육아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도시에서 힘든데 귀농귀촌지 할 때 애들도 있고 근데 보면 맞벌이 부부가 애도 있고 그러면 육아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근데 돈도 많이 들고 애는 잘 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일반 귀농귀촌집 가면은 또 다시 애들 방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책임지고 잘할 수 있는 커뮤니티 빌드업이 돼 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막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 주변에 살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한때 여기 민들레 학교, 삼차에 있는 민들레 공동체 민들레 학교가 잘 될 때는 이런 학부모들, 저도 애들이 거기 출신이어서 그런데 학부모들 중에서는 고근처에서 집 짓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교육과 육아에 대해서 시스템 하나만 잘 갖춰줘도 사람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기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첫 번째 방식이 식을 팔고 사람을 키운다. 여기 식 먹을 거. 여기 보면 오나이라는 지역에 소, 쌀, 정종이 특산물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청년 창업 기반의 지역 비즈니스를 많이 만들었는데 한 어떤 청년은 소를 방목해서 키우고 방목한 우유, 방목 우유. 어떤 가정주부는 특별한 빵 케이크 사업을 거기서 진행하고. 근데 마을 브랜드를 같이 만들어서 농상공인 연대 비전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개인이 만들 때 브랜드 신경 안 쓰고 마을에서 우리 브랜드는 이거야. 그래서 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보니까 최고급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여기에 셰프는 도쿄나 이런 데서 최고급 셰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와서 지원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소문나니까 실제로 도시에서 최고급 셰프 하던 사람이 타고 셰프로 일을 할 때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데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럼 나중에 어떤 최고급 셰프는 나 거기서 살래.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학교가 생긴다는 거예요. 식학교 먹을 식이면 요리학교. 그다음에 농학교, 농사짓고. 그러니까 농사짓고 그거 나온 걸로 식학교 만들고. 따라서 한 지역에 거기에 특산물을 이용한 최고급 식당, 최고급 농작물을 파는 샵 이런 것들은 되게 필요하더라. 광양 가면 어느 식당에 가야 돼요? 그때 딱 얘기해 주시죠. 그지? 예. 어머니네? 광양 물고기? 사람 너무 많았고 줄 서서 광양 물고기. 예, 그렇습니다. 최고급 슈페퍼가 강의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지역에 스토리까지 담아내서 하면은 그 지역이 뜰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이런 잘 되는 지역을 보면 지자체 공무원이 뛰어난 공무원이 되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지자체 공무원 중에 감각이 있어갖고
그 지역에 있는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끄집어내서 그런 소셜 비즈니스 풀려는 시도들을 하는 데가 공통적으로 잘 됐더라. 이런 감각이 없으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공무원 잘 공무원 교육을 잘 시켜야 돼. 네. 점수 끝나게 네. 이거 되게 재밌는 그림인 것 같아요.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대도시가 좋아요. 대도시에서 시작하는 거가 시작은. 왜냐면 규모 경제가 맞거든요.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근데 벤처기업 중에 특히 IT 같은 벤처기업은 당연히 이제 도시에서 하는 것지만 지방에서도 할 수 있더라 이거야. 아까 앞에 케이스를 볼 때도. 그런데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나 창업 같은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방에 더 좋을 수 있더라. 왜냐면 지역에 특별한 스토리, 특별한 먹거리, 특별한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는 규모의 경제,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파는 규모의 경제 시대인데 지금 가치의 경제로 바꿔서 그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한꺼번에 추구하는 이런 패턴들. 여기도 마이클 포트의 그 CSV라고 했죠. 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조. 이거 되게 유명한 방식인데, 그러니까 기업 한 지역이나 커뮤니티가 공동된 가치를 한꺼번에 동일시되는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작업들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가치 경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하고요. 근데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투자나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정부 보조금 가지고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사회적 투자나 크라우드 펀드를 받자. 지금도 보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기업은 반드시 기부금을 줘야 되는 제도들이 있어서 근데 그 기부금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어디다 줘야 될지 모를 때 이런 사회적 경제를 하려고 하는 이 팀들이 있다면 지원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지금 소셜 프랜차이즈 우리 지금 하는 것도 왜냐하면 카이에서 기부금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기부금으로 일을 발굴하고 하는 것. 이런 작업들을 더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겪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요렇게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한 20년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도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죠. 그리고 전체 시장, 그 파이, 시장 파이가 줄어들어갖고 더 이상 많이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가 안 돼요. 그래서 일본도 자연스럽게 옛날보다 생활이 빡빡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이제 분배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가 핵심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도 분배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어요. 잃어버린 20년 일본이 겪고 나서는 비관주의가 확산되는데 그 전에는 한번 비관주의, 한번 낙관주의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로컬 지향으로 가면서 지속 가능한 아주 낙관도 아니고 아주 비관도 아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나가는 시대로 가버렸다. 이러려면 유연한 개인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조직을 일하면서 내 개인의 행복을 다 추구할 수 있는 조직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다른 내가 원하는 커뮤니티에 가서 활동하면서 우리 가족, 나의 행복까지 추구하는 이런 체계로 가고 있더라. 자연스러운 인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려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부드러움과 일관성, 동일한 장인 정신의 일관성도 있지만 부드럽게 다른 사람들도 연대하는 이런 정신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유연성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개인도 갖춰져야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주 부자가 돼서 풍요로운 것보다 진정한 풍요로움들을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 저자의 제안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해주세요.